유럽 CDC 데이터는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저점을 찍고 반등했는데 저점이 지난 저점보다는 낮아졌습니다. 반등도 지난 반등보다는 낮고요. 그래서 아직 상황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메르켈 총리께서 보시면 여기 내용 기사 일부가 뭐냐, 앞으로 2주 그러니까 14일 동안 더 꽉 조여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자, 이런 쪽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확진자 추세를 보면 다른 데하고 비해서 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안전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상황 추세는 지켜봐야 되고,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가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할 것 같아요.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그러니까 서구 유럽은 크리스마스가 굉장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냥 그래도 조용히 진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그럴 수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강력하게 정부에서 봉쇄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나타낸 추수감사절 이후의 행태가 유럽 쪽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DC 데이터는 또 20만 명 넘게 급등을 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거 존스홉킨스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진자 진단율이 10.4, 10.4, 10.5였는데 갑자기 11.4로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자 수가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급증했어요.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이후의 액션이 이게 확산세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고, 이런 확산세를 한두 주 보내다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가지고 또 여기서 만약에 배가 된다면 상황은 진짜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거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인데, 입원 환자 수가 이제 1000대로 다시 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100대로 상당히 미진하게 튀고 있다 갑자기 툭 1000대로 튀기 시작했고요. ICU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어요. 10일 4일째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보나만 하고. 근데 백신이 영국에 최초로 맞았는데 하루 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왔죠. 사실 제 생각은 큰 반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 굉장히 크게 무엇인가를 야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백신과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건이 백신에 대해서 위기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좀 거론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알레르기 반응이 센 분이 나와서 이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경기부양책 협상이 저는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 보도를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예산안 통과가 얘네는 이제 9월 30일이 되고 아마 12월 11일까지인가 그때까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건데, 그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방정부나 이쪽에 락다운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하고 경기부양책하고 맞물려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락다운만 해결하는 부분만 가고 다른 경기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인베스팅닷컴 기사를 봐도 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뭐 예를 들면 퇴고와 관련된 대규모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이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단기적으로는 뭐 중요한 주시장 이슈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약세로 끝났어요. 나스닥이 가장 약세였고, S&P 500 지수하고 다우가 끝났고, 어제 닥스장은요, 그러니까 유럽장은 1% 넘게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빼먹었습니다. 유럽 시장은. 정말 특이한 건 우리나라는 어제 2% 넘게 튀었죠.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어제 1% 넘게 빠졌거든요. 보시면 일간 살짝 내리다가 머리를 드는 것 같아 확 밑으로 급락했는데, 이유가 어제 중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처음 떨어졌어요. 이제 뉴스 보도로는 그러니까 돼지고기 파동이 있었죠, 작년 후반기에. 근데 그 돼지고기 파동 때문에 물가가 폭등했었는데, 그 폭등한 부분이 이제 진정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반대로 밀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데이터를 잘 보면 여기가 지금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월, 이게 10월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추세에
있는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살짝 들렸었는데 10월에 여기 보시면 10월이 어디냐면 여기가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9월이고 여기 10월인데 이 떨어지는 폭 정도가 여기서 올라가는 폭 정도보다 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튀는 정도가 세긴 한데 이거 맞춰서 여기가 12월이거든요. 이게 11월이고 10월에서 11월 떨어지는 폭도 센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폭도 세서 일단 이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급 물가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대를 움직이고 있어서 중국 상황이 과연 정상인 거 맞아? 완전히 회복된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가장 빨리 회복했잖아요. 근데 중국에 보시면 이게 산업 생산이거든요. 이게 중국 산업 생산인데 이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가지고 과거 추세를 완전히 회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이 소매 판매는 이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판매 영역은 리테일 세일 영역은 전년 동기 대비 이 정도가 아직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증가율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 이제 해석하는 부분에서 중국은 현재 관주도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기업 관련된 어떤 그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빨리 회복하고 있긴 한데 그 가계 소비 영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건 돼지 파동이나 이런 걸로 작년 하반기에 급격히 물가 상승률이 일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제대로 회복된 거 맞아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산 쪽 중에서도 특히 수출 쪽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만 내수 쪽으로 놓고 보면 엉망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진짜 최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를 예측해보면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면서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백신이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하기가 녹록치 않은 걸로 봐서는 상반기 넘어 내년 한 빨라야 2분기 초반 혹은 2분기 후반부에 정상화될 거라는 걸 보면 항상 위험성은 주식시장이 어떤 흔들릴 위험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중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참 언밸런스죠. 우리가 긴축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건데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데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엇갈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패턴에서 중국이 계속 뭔가 긴축에 대한 액션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그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뭔가 액션이 되는 과정 중에 이미 예전부터 쌓였던 지방정부나 이런 쪽에서 잘못 그러니까 투자를 긍정적인 곳에 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황이 안 좋은 기업에도 계속 투자한 부분하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막 쓸려나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액션이 디플레이션 얘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에 대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수입 물가가 내려가거든요.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게 결과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거는 원화 강세를 한다는 것은 수출기업한테는 악재입니다. 동일한 가격에 수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화로 환전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에서 가격을 내려버리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가격 경쟁력. 그래서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순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쪽에 환율이 과도한 쏠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원화가 상승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아까 보신 이게 급락한 이후에 일봉을 보면 일봉이 여기서 이제 급등했었죠. 근데 그 급등한 걸 다 까먹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도 봉이 뚫고 내려왔는데 아직은 뭐 이게 상황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단기적인지 부분적인지는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급등해서 얘를 빨리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거나 이 두 가지 액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세 가지 비교 차트입니다. 이거는 나스닥이고요. 캔들 차트는 이 보라색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차트고 이 검은색이 중국 상하이 지수예요. 잘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를 회복한 데가 중국입니다. 검은 것. 그런데 중국이 여기 올해 1월부터거든요. 보시면 가장 1월 높았을 때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상승 정도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회복이 잘 됐죠. 지금은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여기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최근 추세가 이탈된 여기 보면 중국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강도가 약한데 우리나라 올라가는 강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신용융자 장고를 보여드렸죠. 6조 5천까지 빠졌던 게 지금 18조 거의 19조 가까이 갔습니다. 3월 달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올라가는데 12조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9년 동안 12조 올라갔는데 여기서 6조가 19조까지 갔으니까 거의 여기도 12조 가까이 됩니다. 6조 5천에서 한 18조 얼마까지 갔으니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조가 쓸려 들어갔어요, 시장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시장이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게 맞긴 한데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 장을 보면 이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보시면 막 달려가던 테슬라가 7% 어제 급락했습니다. 모더나도 7% 급락했어요. 약간 경계 심리가 쌓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MSCI 주가 지수를 보면 그 이게 야르딘 리서치인데 우리나라 MSCI 그러니까 포워드 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수가 잘 보시면 과거에 이 15배, 이 15배죠. 이 15배, 이게 10배거든요. 15배 추세가 가장 높은 배수였어요. 근데 지금 거의 15배 배수에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15배를 쳤던 때가 여기 보시면 IT 버블 때 있죠. 예. IT 버블 때 15배 영역에서 세게 놀고 있다가 그 뒤로는 15배까지 친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 거의 많이 추적해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중국입니다. 이것도 야르딘 리서치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배에서 1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20배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이때는 너무 과도하게 배수를 쳤었기 때문에 이거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실 15배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수로 놓고 보면 이렇게 굉장히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만큼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정 수준 올라올 것만큼은 올라왔다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은 힘이 빠진 상태지만 나스닥하고 나스닥은 미국 시장은 워낙 가치 배수가 높으니까 말할 게 없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그 강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하고 우리나라만큼 강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동학개미하고 로빈후 쪽에 액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개미라고 해서 별거 아니잖아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 외국에서 조 단위로 팔아도 그걸 조 단위로 개미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개미의 힘이 강력하다는 건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모더나인가? 예, 이게 모더나 차트입니다. 모더나 차트인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좋긴 한데 이미 백신은 끝자락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백신을 맞춰주고 지금 현재 파이자 백신이 맞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시장에 일정 수준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게 펍의 수가 측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에 모더나가 적자 났다는 뜻입니다. EPS가 적자 났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과도한 배수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미약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잘못하면 끝자락 타서 영원히 이 주식 가격을 다시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약만 그러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테슬라 보시면 퍼배수가 1287배예요. 여러분들 1287배의 퍼배수라는 얘기는 이 EPS를 받으면 이 주식의 이익을 회복하는데 1287년 걸린다는 뜻입니다. 살아생전에 절대로 이 이익으로 이 현재산 주식의 배수, 그러니까 그 가격을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향후에 기대치가 있고 더 많이 팔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논점은 이미 예전에 많은 애널들이 리포트를 냈지만 향후에 10년치를 다 땡겨도 그걸 평가해도 이 가치가 너무 배수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보고처럼 테슬라의 거품은 광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테슬라 주가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S&P든가요? 에서 그 이 주가를 뭐 $700든가 $800든가 하여튼 원래 목표가에서 72%나 높게 잡았는데 그쪽에서 요번에 유상증자 하는데 또 거기에 주관사로 됐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어요. 주관사가 이거 발행 잘하게 되면 수수료를 또 대규모로 먹겠죠. 장사건 속내가 뻔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끝자락을 탈 거기 때문에 테슬라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사실 버블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광기인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경기의 정점의 버블 끝자락이 아니고 경기의 저점의 회복 국면으로 터닝한 이 시기에 버블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는 주식의 정점의 버블에서 만들어진 거는 경기 상황이 좋은 상황을 받쳐주면서 만들었는데 향후에 그 추세가 좋았던 패턴이 낮아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이제 버블이 꺼지는 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올라가면서 버블이 만들어지는데 그때하고 다른 건 그때는 이제 정점은 경기 그 상황하고 주식의 버블의 괴리가 적은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하고 주식의 버블의 괴리가 크잖아요. 하지만 이게 붕괴된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은 올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깨지고 어느 쪽은 받치는 액션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면은 떨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거고, 개별로 놓고 보면 어떤 건 대규모로 깨지고 어떤 거는 받치면서 올라가고 이런 액션이 혼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과거처럼 붕괴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 완전히 깨지는 반토막이나 이런 붕괴의 개념이 아니고 조정의 개념일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 조정의 개념이 커봐야 20%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크 파버가 얘기하는 버블의 붕괴, 혹은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2-3년 안에 어떤 그 부채에 대한 붕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가능성을 오픈해서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보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주식시장이 높다고 터부시에서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 이제 잘 대응해서, 예를 들면 성장과 가치를 같이 혼재해서 가든지, 아니면 성장이 너무 깨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치 쪽을 조금씩 매집해서 가든지, 어떤 전략적인 행태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그게 어려우면 그냥 시장을 사든지 코덱스 200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흔들림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의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현재 운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음에 지금은 일단 약간 조정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조정받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